네, 영상이 끊어졌습니다.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요 부분. 그래서 런치는 여기 에일리언이 나와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외계인인데 왜 외계인이 왜 나오지 해서 사전을 찾는데 사전 찾을 필요 없이 여기 밑에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국정원 요거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서 중간에 제가 아는 뜻이 외계인밖에 없어가지고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런치는 undocumented workers 대신에 illegal alien, 불법 체류자이라는 말을 쓰라고 제안한다. alien이라는 말은 외계인이라는 뜻도 있지만 국적과 관련해서 다른 의미로 쓰인다. 찾아보니까 불법 체류자 이런 거죠. 비자를 받고 다른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면 합법 체류자, legal alien이고 비자 없이 체류하면 불법 체류자, illegal alien이다. 불법 체류자라는 단어를 쓰면 국경을 몰래 넘거나 배 밑에 숨어서 플로리다 해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떠올리게 되고 국경을 제대로 지켜야 한다는 보수적인 생각을 자연스럽게 유도한다는 것이 런치의 주장인데 꽤 설득력이 있다. 프레임 싸움은 단어 싸움이다. 민주주의에 반대하는 연설을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주주의에 반대하는 연설을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의 두 질문은 같은 것을 묻고 있다고 보인다. 둘 중 어떤 질문을 던졌을 때 민주주의에 반대하는 연설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올까? 연구에 따르면 답은 두 번째 질문이다. 금지는 매우 강한 단어다. 따라서 민주주의에 반대하는 연설을 금지해야 하는지 물으면 아무리 그래도 금지까지야 하면서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같은 질문인 듯 보이지만 실상 다른 단어를 사용하여 다른 프레임을 유도한 결과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를 지지하는 의견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전자보다는 후자처럼 질문하는 것이 유리하다. 우리가 질문할 때 너 나 이거 해줄 수 없겠니? 하면 없어. 그렇다고 해줄 수 있어? 그러면 그럴게 막 이렇게 한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런 프레임 설명에 해당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느 여중생의 재미있는 질문 하나가 인터넷에 올라온 적이 있다. 이 여학생은 무기공학과에 관심이 많아서 서울 소재 한 대학의 사이트에서 그 과를 찾아봤는데 무기공학과는 없고 대신 무기재료공학과가 있었다며 두 학과의 차이를 알려달라고 했다. 그런데 그 질문의 마지막이 압권이다. 두 학과 모두 무기를 만드는 학과로는 알고 있는데요. 이쯤에서 웃지 않는 독자는 문과 출신인 것이 분명하다. 이 여학생은 무기공학과는 무기를 직접 만들고 무기재료공학과는 무기의 재료를 만드는 학과로 알고 있었던 것 같다. 저 같아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무기는 싸울 때 쓰는 병기가 아니라 유기, 올가닉. 유기의 반대 개념인 무기. inorganic이다. 유기이냐 무기이냐. 세라믹쯤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그러니까 무기 재료는 무기를 만드는 재료가 아니라 유기 재료의 반대를 의미한다. 서울대에 무기재료공학과가 생긴 해가 1983년이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학과는 그 해에 처음 생긴 것이 아니라 요업공학과라는 학과가 이름을 바꾼 것이었다. 요업공학과 대 무기재료공학과. 어느 학과가 더 매력적으로 들리는지, 어느 학과의 입학 점수가 더 높을지 따져보라. 이름을 바꿔서 이미지를 바꾼 것은 학과만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요업공학과보다 무기재료공학과가 더 매력적으로 끌린다는 얘기겠죠? 입학 점수도 왠지 높을 것 같고. 미국 국방부의 원래 이름은 Department of War였지만 지금은 Department of Defense다. 이름을 바꾸기 전에는 우리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평화적인 노력을 하는 부서이며 선제 공격을 하지 않고 공격받을 때 대응하는 이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봐도 효과가 없었다. 그런데 방어하는 디펜스 부서로 이름을 바꾸자 큰 노력 없이도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요즘에는 빈곤국가도 poor nation이라는 단어보다 emerging nations, 개발도상국이라는 단어로 대체되고 있다. 죽은 후에라야 수령할 수 있는 보험이 사망보험, death insurance에서 생명보험, life insurance로 바뀐 것도 같은 사례다. 정권이 바뀌면 단어부터 바뀐다. 참여, 혁신이라는 말은 행복, 창조라는 말로 대체되었다. 조만간 이 용어들 역시 바뀌게 될 것이다. 단어를 바꾸지 않고서는 국가의 프레임을 바꾸기 어렵다는 것을 정치인들은 오랜 경험을 통해 터득하였다. 행정안전부가 안전행정부로 바뀐 적이 있다. 이후 2014년에는 행정자치부, 인사혁신처, 국민안전처로 각각 분리되어 이름표를 바꿔 달았다. 얼핏 보면 말장난 같고 탁상 공론인 것 같지만 프레임을 바꾸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 단어가 곧 프레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 또 그거 불만이 있어요.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그 TV에서 뉴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그거를 뉴스를 잘 접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약간 궁극적인 것부터 아니면 그런 바뀐 용어를 공익 광고처럼 계속 한 1년은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머릿속에 기억이 남지. 보통 때는 우리가 그런 부처나 이런 곳을 찾을 일이 없다가 이제 갑자기 어떤 해당되는 일이 생기면 그런 부처를 찾았더니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설명도 없이 어디로 연락해야 되는지 모르게끔 그건 없어졌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많고 헷갈리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좀 의무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 이거를 좀 생각해서 계속 한 6개월, 못해도 6개월은 TV 공익 광고로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다라는 그런 것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너무 관심이 없고 어리석어서 이런 얘기 하는 건가? 여러분은 다 알고 계시는데 제가 몰라서 너무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 좀 궁금하기도 하네요. 프레임은 질문이다. 프레임이 질문이라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질문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순서 역시 이에 못지 않다. 다음에 소개할 연구는 원래는 조사 방법론에 관한 것이지만 프레임과 질문 사이의 깊은 관련성을 잘 보여준다. 연구자들은 행복에 미치는 데이터의 중요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두 가지 질문을 미혼자들에게 던졌다. A 질문지. 당신은 요즘 얼마나 행복하신가요? 당신은 지난달에 데이트를 몇 번 했나요? 분석 결과 데이트 횟수와 행복 사이에는 약 0.1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데이트 빈도가 행복에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는 결과였다. 그런데 이 연구자들은 같은 질문을 또 다른 미혼 남녀에게 순서만 달리해서 물었다. B 질문지. 당신은 지난달에 데이트를 몇 번 했나요? 당신은 요즘 얼마나 행복하신가요? 그랬더니 행복과 데이트 사이의 상관관계가 0.6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정도의 상관관계라면 행복에 미치는 데이트의 힘은 크다고 할 수 있다. 질문을 A와 같은 순서로 던지면 행복과 데이트의 관계는 약한 것으로 결론 지어졌을 테고 만일 B의 순서라면 둘의 관계는 강한 것으로 결론 내려졌을 것이다. 이 연구는 여론조사에서는 질문의 내용뿐 아니라 질문의 순서도 중요함을 보여준다. 여기 밑줄 좀 칠게요. 질문의 순서가 중요한 이유는 앞의 질문이 뒤에 나오는 질문을 해석하는 프레임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뭔가 연계성이 있다고 생각을 은연중에 한다는 거죠. A의 경우에 행복과 데이트 사이의 상관관계가 약한 이유는 첫 번째 질문에 자신이 행복하거나 불행하다고 답했다고 해서 지난달 데이트 횟수를 왜곡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B의 경우 지난달에 데이트를 많이 했다고 답한 사람은 자신의 행복을 데이트 프레임으로 보게 되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같은 논리로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없어서 데이트를 못한 사람도 데이트 프레임으로 자신의 삶을 보기 때문에 별로 행복하지 않다고 말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둘 사이의 상관관계가 높아진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주는 요소는 돈, 건강, 가족, 일, 날씨 등등 매우 많다. 그러나 데이트를 몇 번 했는지 묻고 나면 그 많은 요소들 중에서 데이트가 삶을 바라보는 주된 프레임으로 작동한다. 그 결과 데이트 횟수에 따라 자신의 행복을 평가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제가 이래서 약간 덜 행복한가 봐요. 프레임을 좀 바꿔서 격리를 시켜서 생각을 해야겠네요. 이 연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추가로 보여준다. 바로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판단하기 직전에 던진 질문이 내 인생을 평가하는 주된 프레임이 된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바로 직전에 던지는 질문은 어떤 것일까? 당연히 평소에 자주 던지는 질문일 가능성이 높다. 평소 데이트에 관한 질문을 많이 한다면 어느 순간에든 그 사람이 던지는 질문을 조사해도 역시 데이트 관련 질문일 가능성이 높다. 돈에 관한 질문을 자주 던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어느 순간에 던지는 질문 역시 돈에 관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평소에 자신이 자주 던지는 질문을 점검해야 한다. 자기 삶에 대한 평가가 시시하다면 내가 시시한 질문을 던지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답이 안 나오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질문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무언가 더 나은 답을 찾고 싶은 사람은 세상을 향해 던지고 있는 질문부터 점검해야 된다. 와, 이거 정말 통찰 있는 얘기죠. 와. 나는 세상을 강자와 약자, 성공과 실패로 나누지 않는다. 나는 세상을 배우는 자와 배우지 않는 자로 나눈다. 프레임 초판 서문에 소개했던 벤저민 바버의 말이다. 화면이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옛날 카메라는 그냥 텍스트 설정을 하면 그대로였는데 이건 뭐 그냥 자동 초점이라 그런가? 너무 화면이 거슬리네요. 그냥 소리로 좀 들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좀 알려주세요. 제가 폰맹인가 봅니다. 폰맹. 정말 화나네. 프레임은 초판 서문에서 소개했던 벤저민 바버의 말이다. 이 말은 바버가 세상에 던지고 있는 질문이 무엇인지를 짐작케 한다. 바버는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그가 성공한 사람인지 힘 있는 사람인지가 궁금한 것이 아니라 그가 현재 배우고 있는 사람인지 배우기를 멈춘 사람인지가 궁금하다. 저 사람은 돈이 많을까? 라는 질문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아름다운 질문이다.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던지는 질문도 아름답다. 질문이 프레임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더욱 실감하기 위해서 예전에 방송된 MBC의 나는 가수다 이하 나가수라는 프로그램의 에피소드 하나를 살펴보자. 이 프로그램 초반에 나가수 참가자들을 일순간 위기에 빠뜨린 사건이 벌어졌다. 바로 가수 김건모의 탈락과 재도전이었다. 국민가수 김건모가 청중 투표단에 의해 꼴찌로 선정되어 탈락하자 함께 경험했던 후배 가수들은 물론 투표에 직접 참가했던 청중들까지 모두 패닉 상태에 빠졌다. 한 후배 가수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인데 어떻게 김건모가 떨어져? 라며 절규에 가까운 반응을 보였다. 김건모는 과연 어떻게 떨어진 것일까? 왜 사람들은 김건모의 탈락에 그토록 놀랐을까? 여기에 질문의 힘, 즉 프레임의 힘이 숨어 있다. 초기 나가수에서는 경연이 끝난 후에 노래를 가장 잘 부른 사람을 방청객들이 선택하게 했다. 그러니까 실상 김건모가 꼴찌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작용한 질문은 가장 잘한 사람은 이었지 가장 못한 사람은이 아니었다는 이야기다. 처음부터 오늘 가장 못 불러 탈락해야 할 사람은 이라고 질문했더라면 김건모는 탈락하지 않을 수도 있다. 아무리 그날 김건모의 노래가 별로였다고 해도 김건모를 탈락자로 지목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노래를 제일 못해서 탈락해야 할 사람은 이라고 물었더라면 어떻게 김건모가 떨어져? 라는 반응이 성립될 수 있지만 가장 잘한 사람을 묻고 나서 어떻게 김건모가 떨어져? 라고 되묻는 반응은 모순인 셈이다. 가장 노래를 잘 부른 참가자를 묻는 질문에 가장 못 부른 사람을 물었던 것처럼 모두가 반응한 것이다. 사소해 보이는 질문의 차이가 프레임을 바꾸고 그 결과 큰 파장을 가져올 수 있음을 이미 정치권에서 경험한 바 있다. 2002년과 2012년의 야권 대선 후보 단일화 과정은 질문을 통한 프레임의 위력을 잘 보여준다.
2012년 대선에 출마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 질문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결국 안철수 후보의 일방적인 양보로 애초에 기대했던 소위 아름다운 단일화는 일어나지 않았다. 문재인 후보는 야권 단일 후보로 누구를 지지하겠느냐를, 안철수 후보는 박근혜 후보와의 대결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는 누구인가를 택해서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싶어 했다. 얼핏 보면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지만 누구를 지지하느냐와 누가 경쟁력이 있느냐라는 질문은 두 후보를 평가하는 프레임을 완전히 바꿔놓는다. 이를 잘 아는 두 후보로서는 양보할 수 없는 프레임 전쟁이었다. 이미 2002년 단일화 과정의 우여곡절을 지켜본 경험이 있기에 양측은 더욱 양보할 수 없었다. 2002년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당시 노무현 후보는 지지도 질문을 원했고 정몽준 후보는 경쟁력 질문을 원했다. 팽팽히 맞서든 양측은 두 질문을 절충하는 방식으로 타협하여 막판에 극적으로 단일화가 성사되었다.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와 경쟁할 단일 후보로서 노무현 후보와 정몽준 후보 중 누구를 지지하겠습니까?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와 경쟁할 단일 후보로서 노무현 후보와 정몽준 후보 중 누구를 지지하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노무현 후보에게 유리한 질문이 만들어진 셈이었다. 질문이 대통령 후보를, 아니 대통령까지 바꿀 수 있음을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2012년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각각 자신에게 유리한 질문을 결코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다. 정말 정치인들이죠. 프레임 이퀄 질문임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가 있다.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 투표다. 당시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무상급식을 주장하였고 서울시가 여기에 반대하면서 우리 사회에 정책 포퓰리즘 논쟁의 불이 붙었다. 이 과정에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사퇴했고 이는 그 후 1년의 정치적 변화들을 일으킨 계기가 되었다. 주민투표가 결정되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투표를 무상급식에 대한 찬성 혹은 반대를 묻는 투표라고 생각했다. 다음과 같은 투표를 예상한 것이다. 당신은 무상급식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찬성, 반대. 그런데 서울시에서 확정한 주민투표 문구는 이런 예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 서울시에서 공개한 실제 주민투표 문구는 다음과 같았다. 소득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는 2011년부터 중학교는 2012년부터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소득 하위 50%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 무상급식을 시행한다. 자, A와 B 중에서 골라라 이런 거겠죠? 찬성이냐 반대냐. 찬성 반대 질문으로 치자면 A가 서울시 교육청 안으로 찬성에 해당하고 B는 서울시 안으로 반대에 해당한다. 그런데 왜 서울시는 찬성 반대 질문 대신 위와 같은 전면 무상급식 때 단계적 무상급식 질문을 사용했을까? 대개의 경우 사람들은 어떤 이슈이든 전면적이라는 말보다는 단계적이라는 말에 안심한다. 급격한 변화에 대해 본능적으로 불안과 불확실성을 느끼기 때문이다. 따라서 찬성 반대로 물었을 때 반대, 서울시 안이 나올 가능성보다는 전면적 때 단계적으로 물었을 때 단계적, 서울시 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뒤늦게 이를 눈치챈 야당, 시민단체, 서울시 교육청은 이 질문지를 꼼수라고 비난했지만 실은 사고의 전환을 유도하려는 서울시의 고도의 프레임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이거 너무 좋게만 써주신 거 아닌가요? 꼼수일 수도 있고, 그죠? 살짝 피해가시는 것 같은. 프레임은 은유, 메타포이다. 친한 교수님이 생일에 관해 들려준 에피소드다. 그 교수님의 부친은 삼성 장군으로 전역하셨다. 장군 출신이니 그분의 일상 곳곳에 군인 정신이 배어 있으리라는 것은 익히 짐작할 수 있다. 아들이 생일 아침에 모든 가족을 모아놓고 저녁 식사를 함께 하기로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다. 오늘 땡땡의 생일이니 모두 18시, 그러니까 6시까지 집으로 집합. 일반인은 오후 18시까지 집으로 집합. 일반인은 오후 6시를 18시라고 하지 않는다. 군인은 인생을 전투에 비유한다. 인생에는 승자와 패자가 있고 성공을 해야 할 때와 때를 기다려서 역습을 해야 할 때가 있다고 본다.
그들에게 가정은 병참을 담당하는 보급처이고 남자는 최전선에서 싸우는 전사이며 대학 입시는 전투의 승패를 가르는 한판 승부다. 회사의 CEO는 장수이고 라이벌 회사의 CEO는 적장이며 회사 간의 경쟁은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전투인 것이다. 이렇듯 모든 것이 전투로 비유된다. 은유의 사전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은유, 메타포. 전달할 수 없는 의미를 표현하기 위하여 유사한 특성을 가진 다른 사물이나 관념을 써서 표현하는 어법이다. 은유는 크게 보면 비유에 속하기 때문에 비유의 뜻을 살펴보면 은유가 프레임으로 작용한다는 말을 실감할 수 있다. 비유.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직접 설명하지 아니하고 다른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에 빗대어 설명하는 일. 사람들은 어떤 대상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기가 어려울 경우 비유를 들어 설명하거나 이해하려 한다. 그런데 어떤 실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도구로 사용하는 비유가 사람들이 그 실체를 바라보는 프레임을 완전히 바꿔놓는다. 인생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다른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인생에 대해 갖고 있는 비유가 다른 경우가 많다. 야구 감독은 인생 이꼴 야구라는 은유를 사용한다. 실제로 야구는 미국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은유다. 심지어 남녀관계를 설명할 때도 미국인들은 야구 은유를 자주 사용한다. 손을 잡았을 때는 1루를 훔쳤다고 이야기하고 키스를 하면 2루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식이다. 우리라고 예외는 아니다. 인생의 고비에서 반전을 만들어내는 것을 역전 홈런, 굿바이 홈런을 날린다 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할 때 소방수, 구원투수가 되어달라고 한다. 고등학교 때부터 야구 강의였던 한 경제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 경제가 모든 공을 받아내는 포수처럼 든든해야 합니다. 그는 나라의 경제도 야구 게임처럼 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쵸? 이거는 정말 개인적으로 다들 있을 법하고 또 다를 것 같아요. 개인이나 조직이 어떤 은유를 사용하는지를 보면 그들의 프레임을 알 수 있다. 김남도 교수의 저서 아프니까 청춘이다에는 하루를 인생 시계에 비유하는 대목이 나온다. 인생을 80이라고 보면 40살은 12시에 해당하고 20살은 겨우 아침 6시에 해당한다. 20살에 좌절하고 있는 청춘을 향해 김남도 교수는 매섭게 야단친다. 아침 6시에 오늘 하루가 절망이라고 좌절하는 그대는 제정신인가? 라고. 학생과 교수의 관계에 대한 비유 중에 우리 사회에서 흔히 사용하는 표현이 군사부일체다. 스승을 왕과 아버지에 비유하는 것이다. 이 비유 때문에 어느 문화권에서보다도 우리나라에서는 스승이 존경받는다. 그러나 바로 이 비유 때문에 학생들이 교사나 교수의 권위에 도전할 엄두도 내지 못한 채 불경스러운 일을 하지 않기 위해 침묵하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다. 교육은 한국 사회의 성장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창의성 부재라는 난제에 봉착한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사제지간에 대한 이 한국적 비유에 있는지도 모른다. 어떤 기업은 회사를 가족에 비유한다. 어떤 기업은 회사를 실험실로 비유한다. 가족으로 비유되는 회사에서는 관계가 중요시되고 실험실로 비유되는 회사에서는 모험과 창의성을 중시된다. 창의성이 중시된다. 가족으로 비유되는 회사에서는 위계질서와 조화가 핵심 가치가 되지만 실험실로 비유되는 회사에서는 위계질서보다는 평등과 독립적 사고가 우선적인 가치가 된다. 개인, 가정, 조직, 국가에는 나름의 은유가 작동한다. 우리 삶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은유는 우리가 실감하지 못할 정도로 자연스럽다. 마치 물고기가 물을 의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은유 속에 살고 있는 것 자체를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 프레임을 바꾸고 싶다면 바로 그런 은유를 찾아내서 바꿔야 한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읽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마트 가서 장도 봐야 되고 또 엄마를 좀 도와야 되거든요. 좀 책을 읽고 나니까 스트레스가 풀리네요. 그렇게 기분 나빴던 기억들이 사라지고 이 책 내용에 집중할 수 있으니 그래서 왜 스트레스 없애려면 취미를 가져라고 하고 그 중에서 운동 특히 테니스가 제일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 통통 튀는 공에 집중하다 보면 그 달리기를 하는 사람보다도 그 테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정말 많이 안 쌓인다고. 정말 스트레스가 거의 없다라고 전 얼마 전에 TV에서였나 유튜브에서 들었거든요.
그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어쨌든 책을 찾으니까 훨씬 시간을 보낸다는 게 좀 흐트로 쓰지 않은 것 같아서 좋고요. 잡념이 사라져서 좋네요. 또 내일 제가 시간 짬이 날지 모르겠지만 다음 시간에는 프레임은 순서다라고 이어서 독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무덥지만 어쨌거나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